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해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연은 한국 경제사회 현안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상회장 8년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현실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떤 일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쏟아야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레가시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가시라는 거는 그 과거의 전통이나 또 과거의 투자가 현실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레가시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라북도의 그 경제라는 측면을 놓고 레가시가 뭔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만족하게 많은 걸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조업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라북도에는. 제조업체 수가 전국에 아마 한 2.6%밖에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이텍도 사실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장 기업 비중이 2.8%라 전국 평균에 비하면은 훨씬 낮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29곳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기업이 숫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제가 처음에 참 이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레가시라고 할 게 참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기회라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냥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만나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앞으로 드리는 설명을 들으면 아마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레가시가 없는 거는 바로 기회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사회가 거의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무게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변화로 발길을 내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가시가 없는 것은 기회를 만들기 아주 제일 좋은 환경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이 레가시가 없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하고도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제조업이 없다라고 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 한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지금 20년째 GDP의 60% 안팎입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15% 이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GDP 곱하기 15%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잠재적인 기회입니까? 서비스 업종은 초기에 대단한 자본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초기 투자도 많이 안 들고 고용 개수도 일반 제조업의 2배에서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훨씬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서비스업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조업이 없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도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반발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서비스업에 강점을 두기 시작을 하면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레가시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미래엔 4차 산업이 대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업을 지나서 R&D, 디자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우리도 이제 이전해 가는 딱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 역시 이런 그림도 보면은 제조업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는 상당한 핸디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중심의 국가에서 제조업이 없으면은 고용도 모자라고 산업 기반도 약하고 그에 따른 부의 창출도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핸디캡이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이 핸디캡이 아마 아닐 겁니다. 도에서 아마 지금도 아까도 우리 총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새만금의 새로운 산업을 좀 많이 유치하고 싶으시다고 그런 말씀 하시고 어느 도를 제가 가든지 지방자치제에 가면은 그 우리 도에 좀 투자도 하시고 공장도 좀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공장을 짓는 투자를 하는 것이 그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상공회에서 회장 8년을 하면서 어느 대기업의 대규모 새 공장에 준공식이나 기공식에 초청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규모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전부 해외 나가서 하든지 그러지 요새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식으로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는 거의 그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성공할 확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대규모 투자나 그런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이 아닌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하이테크의 기회는 혁신의 기회는 하이테크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보면. 가장 그 혁신의 생각의 혁신으로 기회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면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영위해온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운 업종들,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운영하는 방식이 상당히 이제 뒤떨어지기 시작한 산업들이 가장 혁신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4개 꼽은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혁신의 목표 타겟이 되는 확률이 제일 높았던 산업들입니다. 운송, 숙박, 식음료, 유통. 여기 옆에 쓴 거 보면은 잘 아시는 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운송은 우버라는 새로운 모빌리티 비즈니스가 나와서 택시가 거의 이제 선진국 가면 택시가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우버입니다, 요새는. 식음료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서 거의 도어투도어로 집에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는 시대 아닙니까? 숙박 역시 에어비앤비로 호텔이 아니라 이제 흔히 우리가 사는 가정집들이 숙박업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통도 보면은 아마존이 거의 전 세계의 유통을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혁신 중에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 게 몇 개인가를 보면은 사실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버도 안 됐고 에어비앤비도 안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됐지만 아마존도 굉장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통이 왜 생기고 저런 업종들이 왜 진출에 장애를 받고 있냐 하면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혁신이 일어나고 산업이 고도화되는데 실을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레가시 요구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던 분,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분들이 그분들도 국민이고 그분들의 생계도 경제고 그분들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혁신이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깔아뭉개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전주의 택시 숫자하고 서울의 택시 숫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에는 그 택시라는 그 기존 업종 자체에 종사하는 수와 그 업종에 사회적으로 내리고 있는 뿌리가 전주하고는 비교 안 되게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현재 기존 택시의 문제를 깔아뭉개고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는 저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짐작엔 아마 서울보다는 훨씬 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던 거는 레가시의 덩치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정책적 결정만으로 해결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결국은 타다를 그냥 하나의 혁신으로만 보고 허락할 수 없었던 게 현실이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오히려 숫자가 적은 데는 훨씬 충격이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택시 면허를 사실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들였으면 크게 뭐 충돌이 좀 덜했을 수도 있었는데 서울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숫자가 너무 많고 금액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역시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주택,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지금도 아직 어려운 상태고 아마존은 이제 겨우 이제 문을 여는데 저것도 뭐 저촉되는 규제가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레가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우리 생활업종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곳이 사실은 전라북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거기에 그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하고 이런 혁신의 기회를 살리려면 이제 과거 같은 그런 대규모 선투자가 일어난 그런 기업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해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혁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창업 기업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레가시가 없다고 다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업종들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옮겨지는 소위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용이한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거로는 여기 전주만큼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이 따뜻하고 그런 데가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예술, 음식, 관광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거든요. 첩첩산중에 있는 곳은 경치는 좋지만 척박한 환경에서는 사람을 끌어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 자체가 외부 사람들하고의 융합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레가시가 없고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문화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끄는 창업의 분위기는 제대로 불을 당기면 굉장히 큰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상의 혁신이 결국은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 혁신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제가 둘을 놨는데 우버라는 게 왜 시작이 됐냐면 눈이 많이 오는데 눈 오는 날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 고민을 맨날 하다가 보니까 지나가는 차 보니까 자가용 차량은 맨날 뒷좌석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량을 공유하는 앱을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게 우버입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려는데 사업 자금이 없으니까 뭐 새로 투자해서 건물 짓고 할 돈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파트 보니까는 빈 방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선진국에. 빈 방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서 빌려주면 오히려 투자 안 하고 되지 않겠는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에어비앤비가 생겨서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레가시가 없고 발상의 혁신이 가능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문화적 배경이 있으면 어디보다도 유리한 게 바로 전라북도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없는 문제가 그럼 다른 지역이라고 다 괜찮은가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가져야 되는 고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그 10년 동안 10대 기업 중에 얼마큼 교체가 됐는가를 미국, 한국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에 상위 10개의 랭킹에 있는 기업들 중에 7개가 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딱 2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여기 있는 기업들 다 성공적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탑 그룹에 들어가고 경쟁력이 모자라는 데는 또 랭킹이 내려가고 이런 선순환의 굉장히 다이내믹한 구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기업이 전라북도에 없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그럼 얼마나 많이 더 생기고 얼마나 많이 세대 교체를 했는가 보면 전체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곳의 고민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고민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거죠. 또 산업이 급변하다 보니까 자선가형 기업이 이제 막 부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그 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새로 들어간 업종들이 대개 보면 아마존, 애플, 또 이런 회사들이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보면은 지금 그렇게 제조업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이 혁신 기업들이 많이 생긴 나라일수록 자선가한 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일군 사람들을 보면 중국은 98.2%가 당대 자선가입니다. 자기가 시작해서 자기가 이런 대부호의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영국은 86.7%, 일본 80%, 미국 70%, 글로벌 평균이 70%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50%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당대 사업을 일으켜서 당대 이런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를 가는 확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시 부의 형성 과정도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혁신이 일어나기 좋은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창업을 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그 결과로 그 나라의 랭킹에 있는 부호에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의 부의 축적과 기업의 성장 과정, 그러한 다이내믹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 없는 거는 여기는 당장 전라북도에 없지만 우리나라 전국으로 봐도 상당히 정체 상태라는 얘기고 선진국은 서비스 비중이 높은데 우리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으니 여기에 기회가 있다. 또 하이테크가 없지만 글로벌 혁신에서는 낙후지대에서 많이 생긴다. 아이디어의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없지만 자선가형 기업이 우리나라가 비율이 낮으니까 이거를 촉진시키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올라갈 룸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체된 그 사업과 정체된 기업과 이런 거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이제 경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런 기업의 다이내믹스나 또는 경제의 이런 혁신을 용인하는 분위기, 막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막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단순한 경제의 침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단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보면 거의 하위권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 보시기 불편한 숫자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37입니다. OECD 국가가 뭐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36, 7개국 정도거든요. 거의 꼴찌입니다, 지금. 삶의 만족도는 36번째가 그리스로 최하이고 3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지금. 사회 갈등 지수를 보면은 3위입니다. 세계 3위.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자살률도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근로시간도 보면 이번 그 정부 들어서 주 52시간에 대한 뭐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숫자 중에 하나는 근로시간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은 반대로 근로시간 그렇게 긴데 27이니까 이것도 거의 하위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회적 행복지수, 갈등, 체감하는 그 불행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숫자가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추이, 다시 말하면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든 어떠한 정치적 지향성을 갖추고 있든 상관없이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지 캐치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훨씬 대폭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보신 그런 사회 불행지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나라가 왔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걱정되는 거는 현재도 지금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근데 노인 빈곤율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지금 현재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노인들이 되실 텐데 이 상황이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됩니다, 곧.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도 이런 복지에 관심이 많고 한 우리 이번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은 8.3% 증가하는데 지금 이런 숫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은 5.6%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지금 캐치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나 불행지수는 나아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종합을 하면 결국은 나쁜 사회 지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게 진전이 됐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하는 것이 시급한데 확충을 하려면 결국은 이 선순환의 구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와 복지 재원이 확충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복지를 강화하고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분은 아니다.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를 복지에 해야 된다. 이 해묵은 논쟁만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전체를 마음에 두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피고 동시에 재원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또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동시에 일어나야 그래야 국민들의 갈등도 줄어들고 국민들의 생존 불안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 생존 불안이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들거든요. 그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비용을 덜 지불하면서 그래도 화합과 통합을 향한 정치를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런 걸 다 보면 결국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게 무망입니다.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이게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살림살이 가능해지는 거는 지금 상태로 그냥 놔둬가지고는 그냥은 살림살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그 능력을 검증을 받았고 세계 1, 2위를 제패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둬도 잘 갑니다. 근데 그 이하의 한계 경쟁력을 가진 데는 자생적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그 기업들을 모두 다 정부의 힘으로 도와서 살아남게 하자면은 정부의 재원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그래도 타율이 높은 게 새로운 산업이라는 겁니다. 서비스, 새로운 산업, 혁신 산업, 그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개발 시대에 쭉 우리가 고도 성장을 할 때 제조업이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가 서포트했던 기업 분위기, 기업의 구조, 룰, 시스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공서열이 지배하고 야근 필요하면 야근도 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근무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그 시대의 고도 성장을 드라이브하던 제조업 그 시대의 기업들한테 맞는 프로세스고 그 시대에 맞는 제도 그 시스템이지.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젊은 분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지만 한쪽으로는 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한쪽 걱정들 하십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하도 기업 내부에 대한 나쁜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그 층층 시야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막 의견도 내기 어렵고 그런 데서 내 개인 시간은 자꾸 침해당하고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업에서 필요한 거를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필요 없는 걸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필요 없는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고 필요 없는 룰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나이 먹은 기업인들한테 당신들 잘못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 값어치는 과거에 있었거든요. 과거에 폭발적인 성장을 할 때 그 방식을 통해서 기업을 오늘날까지 성장을 시켰거든요. 문제는 나도 잘못한 거 없고 젊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만하는 것도 잘못한 거 없고 근데 왜 이럴까? 그건 간단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기업, 새로운 방식이 이제 나와야 되는 시대인데 우리 시대의 기업은 우리가 잘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새로 앞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 같은 기업이 아니라 이제 젊은 기업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로막힌 상태를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도 풀어줘야 되고 규제도 풀어줘야 되고 하다못해 그냥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도 막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기업이 모자라서 막 유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젊은 분들 취업 준비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게를 꾸리시고 여러분들을 키우셨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을 서포트를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니까 아버지 회사는 사람을 더 안 뽑아요. 아버지 회사라는 게 특정의 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아버지 다니는 기업이라고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아버지 기업에서 사람을 안 뽑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장 중국식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더 이상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갈수록 사람을 조금 필요해요. 자동화가 발전하고 효율이 올라가면서 점점 조금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 딸이 회사를 들어가려면 방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회사가 더 뽑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 회사는 사람이 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없죠. 두 번째, 아버지가 그만둬야 돼요. 아버지가 그만두고 아들, 딸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아버지가 그만두면 아버지 급여 큰 게 나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급여가 작기 때문에 가게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그만두고 아들, 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아들, 딸이 들어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아버지들이 나가서 만들면 아들, 딸이 못 가요. 아들, 딸이 가서 일 못하고 숨 막힙니다. 또 경쟁력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가오는 시대는 아버지가 아들, 딸을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 딸을 일하게 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대는 아들, 딸이 자기가 일할 회사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시대예요, 이제. 증거로 증명이 되잖아요.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가 몇 살에 했습니까?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몇 살에 했습니까? 전 세계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모든 기업 세계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의 김범수 씨가 몇 살에 창업했어요? 네이버의 이혜진 씨가 몇 살에 창업했습니까?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도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숙제는 아들, 딸이 자기네가 일할 일자리를 자기네가 만들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자꾸 일자리 더 만들어서 아들, 딸 뽑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거는 증명이 됐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기업 회장하면서 상회장하고 하는 동안에 여러 정부를 거쳤는데 그때마다 했어요. 정부 들어오면 취업 계획 얼마나 있냐, 일자리 얼마나 더 만들 거냐, 이번 정부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전 정부도 다 했어요. 그럼 매년 가서 제가 계획 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대로 다 됐으면 지금 취업 문제가 없어야죠, 우리나라에. 왜 아직도 똑같이 매 정부마다 해야 되고 매 정부마다 걱정하고 매 정부마다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냐고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결론은 그 갈등을 치유를 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려면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걸 하려면 지금 제일 빠른 길은 아들, 딸이 자기가 일할 회사를 자기가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혁신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의 문제뿐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기업은 사람이니까 바꾸면 돼요. 법과 제도는 그거는 정치권에서 합의에 의해서 바꾸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법 바꾸는 게 지금. 심지어 법이 계속 생기는데 국회의원 법을 만드시는 입법부의 의원 자신도 몰라요, 잘. 그런 규제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여기 보면 지금 왜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뻥 뚫린 거 있죠? 그 뻥 뚫린 것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아스팔트 가는데 뻥 뚫려 있으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다 거기서 타이어가 터져요. 그럼 사고가 나요. 그럼 자동차는 재화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다치죠. 그로 인해서 다치기 때문에 직장을 못 나가죠. 부가가치 생성 과정이 중단돼야 되죠. 이런 사회적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토토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드론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늘 돌아다니게 하면은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딱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혁신 기업이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불법이에요. 왜 안 되나 봤더니 규제가 뭐 6개나 적용이 돼서 안 돼요. 보도를 달리는 배달 로봇이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는 것보단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근데 많이 더 걸리진 않아요. 실어놓으면 집 앞에 가고 집 앞에 가면은 암호 입력하면은 탁 문이 열려서 배달이 되게 돼 있는데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정말 한심해요. 보도를 달리는 배달 로봇은 자동차로 구분합니다. 자동차는 보도에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로봇 요만한 게 자동차가 싱싱 다니는 차도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갑니까? 교통이 다 막혀버릴 텐데. 또 이건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했어요. 버스가 달리면 도로 이 밑에 그 전자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버스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류장하고 몇 군데만 지나가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 버스는 주유 없이 계속 도는 게 계속. 전기 충전도 없이. 얼마나 혁신적입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안 돼요.
전기를 끌어올리는 주파수 할당이 안 됩니다. 이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그 컨트롤을 굉장히 아주 리지드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안 돼요.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잔? 이것도 불법으로 놓은 데서 하실 수 있고 합법으로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공지라는 것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땅이 있어도 그 땅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놀 수 있고 놀 수 없고 그래요. 근데 재활기기에는 이거 재밌는데 그 건강보험 때문에 이 뇌졸중이나 이 뇌출혈이 오면은 이 신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재활 운동을 통해서 이걸 손이 이렇게 된 사람은 이걸 계속하면 이게 풀립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거든요. 이걸 하면 뭐 오래 걸리는 사람 몇 년씩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때문에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환자는 근데 오래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치료를 받냐 하면 재활유민이라고 그럽니다. 병원을 미리 다 예약을 해요. 여기서 하다가 기간에 걸리면 요 병원 가서 계속하고, 거기서 걸리면 조 병원 가서 계속하고, 거기서 걸리면 다시 처음에 병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손에 마비가 되신 분을 기계를 이렇게 장갑을 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컴퓨터를 통해서 병원으로 전송이 되고 병원에서 그 진척도를 봐가지고 조금씩 조정만 해주면 이걸 저절로 집에서 홈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왜? 비대면 진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이 지금 다 불법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이제 젊은이들의 혁신을 막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유형이 몇 개 안 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칸막이식 법제도가 아직 바뀌지 않아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 융복합 사업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도 그걸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이 소고기 육가공 한 거를 갖다가 가공을 일부 자르고 해서 포장을 한 다음에 그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유통을 혁신을 일으켜 가지고 배달하고 뭐 이런 앱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게 이제 인터넷을 통한 유통이 들어가고 또 고기를 갖다가 자르는 과정이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축산업 규제, 제조업 규제, 인터넷 규제, 유통 규제 모든 규제를 다 봤거든요.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이제 법제도는 기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다. 일단은 하지 말고 요거는 해도 된다고 허락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 해도 됩니다. 요게 이제 포지티브 입법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선진국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요거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그냥 일단 다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법의 체계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사고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내가 허락해 준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들여다봐서 이거는 절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판단된 것만 해라. 나머지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거티브 입법 체계는 가능성을 여는 데 체계가 맞춰져 있어요. 문제로 나중에 검증된 것만 하지 말고 일단은 다 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여는 데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겁니다, 두 개가. 공유주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서울에 특히 이 문제가 많은데 과거에 살던 이제 조그만 주택들이 많이 모인 동네가 재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 되면 큰 아파트를 많이 들어가야 건설사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 사시던 분들은 보상을 받지만 삶이 파괴됩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 그냥 멀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형적으로 그런 소득이 낮은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를 하시거든요. 시내에 늦게 끝나고 저녁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개발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떠나면 너무 멀리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는 나가시고 젊은이는 시내에 남아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제대로 된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데로 갑니다. 젊은이들의 삶이 파괴됩니다. 주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업체가 착안을 해서 도심에 기숙사를 만들기로 했어요. 각자가 자는 방은 한 2평 남짓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내려오면 로비에 세탁실 있고 응접실 있고
식당 있고 주방 있고 이래요. 그러면 그런 필요한 공간은 다 같이 쓰고 자기 방은 2평짜리가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2평짜리 쪽방보다 세를 조금만 더 내면 아주 쾌적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걸 만들었는데 허가가 안 나요. 이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기숙사는 학교하고 또 뭐 일부 지정된 데 이외에는 주택공사만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를. 민간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으니까 주차장 의무 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주차장을 뭐 한 10대뿐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저거 문제가 심각했는데 저거는 결국은 제가 풀었습니다.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가지고 풀었고 아이디어는 하루에도 수만 개 쏟아지고 평생 사업을 한 저 같은 제가 30년 사업했는데 평생 사업을 한 저도 한참을 얘기를 들어도 이 친구가 얘기하는 사업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게 요새 젊은 사람들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미리 다 판단해서 미리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법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규제는 덧셈이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어떤 이제 규제 하나 예인데 산업부의 규제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규제가 4개가 다 적용이 되는 규제입니다. 뭐 이런 거 흔하죠, 우리나라에. 이 부처 저 부처 허락받아야 되는 거. 그런데 요 4부서 중에서 요 3부서는 폐기를 해줬는데 예를 들어 여기 하나 국토부만 남았어요. 그러면 요 앞에 폐기해 주신 거 다 소용없어요. 요 하나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많은 나라의 문제는 바로 이게 곱셈이라는 거를 간과하는 데서 옵니다. 도심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최소한도 6개 규제를 통과를 해야 돼요. 진짜 이거 다 읽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거를 4개를 5개를 풀어도 하나만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4명, 5명이 스티브 잡스처럼 가라지에서 사업을 일으키면 그냥 그 다음에는 이거 돌아다니다가 포기합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취업을 하려면 취업이 됩니까? 취업 안 되죠. 그러면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매일 저녁 생각을 하는데 매일 저녁 생각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고 손가락질을 하고 싶은데 딱히 손가락질 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불친절하던 이 중에 한 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해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다른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를 옭아매면서 우리의 미래 가능성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규제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 규제 덕분에 좋은 사람이 있고 규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규제를 혁신을 합니다. 수혜자와 피해자가 바뀌죠. 바뀌고 나면 정부가 바뀌었어요.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너 왜 이 사람한테 수혜를 줬니? 또는 당신은 왜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가게 했어? 그리고 혁신 때문에 이 사람한테 수혜를 준 거는 특혜를 준 건데? 저 특혜 준 거 없는데요? 준 거 내봐. 이런 감사 과정을 거치면 어느 공무원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받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 됩니다. 잘못하면 또. 그래서 적극적인 면책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지만 이것도 실제 활용은 굉장히 저조해요. 면책을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귀책풍토, 잘못 잡기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책 감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됩니다. 공조직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습니다. 그런데 혁신을 받아들여서 뭐가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된 거에 대한 보상은 별로 없어요. 또 공조직에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착안하냐면 그러면 통째로 그 규제와 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법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고 규제를 바꾸려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됐는데 그 문제가 누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우리 사회 전체가 꽉 매여 있으니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 차라리 우회해서 건너뛰어서 가는 길을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든 게 샌드박스입니다.
법과 규제를 그대로 놔두고 심사에서 우선 사업을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날 때까지 지켜보다가 2년 내에 따라가면서 법을 바꾸는 거로 그렇게 제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뭐 거기 그냥 본물 터지듯이 들어옵니다, 지금. 첫 해에만도 250건 가까운 그 신규 사업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 나온 이제 그런 예들이에요. 임신 중에 은행을 그만두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1, 2금융사의 대출금리가 커서 간거히 커서 중금리가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P2P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법으로 허가받고 사업이 가능해진 게 1421일 걸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거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줄기차게 창업은 생겨요. 이 제로그라운드 김용옥은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거 우회해서 이제 먼저 허가를 해준 케이스인데 미용실 여기 다들 미용실 다니시네 보니까 미용실에 가면 그 주니어 미용사들 있죠. 이 사람들이 미용실을 차리는 게 이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미용실을 차리면 샴푸도 해야죠. 염색약도 비치해야 되죠. 파마약도 놔둬야 되죠.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혼자 하면서 그 시설을 다 갖추면 그 투자 비용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프랜차이즈도 안 됩니다. 미용실은 미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주인으로 하나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업을 한 게 한 군데다가 샴푸실 왕창 만들고 염색약 왕창 놓고 파마약 왕창 놓고 개인 하나씩 다 자기 미용실을 한 테이블당 하나씩 하나 미용실에서 공유 미용실 컨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병아리 미용사들이 여기 가면은 자기 이름 달고 의자 위에 이렇게 미용실 이름이 써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런 아이디어도 이게 안 돼가지고 하다가 겨우 샌드박스를 했고 이게 맛집에 가면 줄 서시죠. 줄 서면은 줄 서다가 딴 데 갔다 오면 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종이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줄 서는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은 등록을 해서 앱을 가게에서 쓰면 그 앱에 등록해 놓으면 자동으로 줄이 서지고 시간 되면 딴짓 하고 있어도 문자가 딱 와서 가게끔 만드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무슨 자본이 필요합니까?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회는 무궁무진하게 많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젊은이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현실이 누구를 비난해서 해결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쭉 설명을 한 걸 들어보시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야기된 현실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고도성장기에서 벗어나면서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회의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나요? 그게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기득권과 기득권이 충돌하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합의를 이뤄내는 집단지성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 누구도 비난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치를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정치를 둘러싼 갈등의 어느 쪽에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를 연구를 한 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 국민들의 왜 행복지수가 높으냐 보니까 물론 고부담 고복지라는 제도도 있지만 국민들의 60%가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내가 실제로 직접 만들어 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거는 내가 속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행복지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사회 문제라고 그러면 갈등부터 떠올리고 두 편으로 나누는 걸 생각하고 어느 쪽 편을 들까를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것이 투쟁으로 이어지고 시위로 이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SNS 하시죠? 침묵하지 마시고 투표날 놀러 가지 마시고 열심히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세요. 누구나 다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의견이 개진된 게 모이면 그게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개혁의 물꼬가 터지지
어느 한 정치인이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고 그걸 믿고 내버려둬서는 개혁 못해요. 제가 오늘 설명한 이 과정을 어느 한 정치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젊은 분들이 미래는 여러분들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갈 일자리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힘들고 먼 길이지만 그게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 해결책을 드려도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그게 가장 큰 해결 방안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